네, 안녕하세요. 멀티모달 항공기 궤적 예측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승진입니다. 네, 발표를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기 궤적 예측이라는 건 사실 이제 항공교통 분야에 있어서 되게 잘 정돈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충돌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그러니까 충돌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회피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처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이제 포화된 공역으로 갈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로를 이제 피해서 가는 것을 이제 리라우팅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ATFM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향후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TBO를 이제 할 것을 이제 저희가 이미 다 어,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TBO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런 TBO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비행 계획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항공기의 미래 궤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궤적 예측은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항공기 궤적 예측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키네틱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역학적인 모형이나 물리적인 모형이나 뭐 아니면 확률론적인 모형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들은 되게 짧은 시간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예측의 정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가정을 한 것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 역학 모형을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이제 항공기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주 이제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의 딥러닝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 과거의 항공기 궤적을 주어졌을 때 미래 항공기 궤적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이제 트렌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실제 예측치와 이제 그 실제 값을 이제 플러스를 해봤더니 이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궤적의 트렌드를 따라서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궤적은 이렇게 갔던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는 걸 좀 휴리스틱하게 살펴봤더니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이렇게 어, 오른쪽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비행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예측치를 좀 살펴본 결과 이제 여기서는 사실 과거 비행 궤적이 이렇게 그냥 이제 거의 스트레이트 라인을 이제 형성하고 있어서 미래 궤적도 이렇게 그냥 직전 형식으로 이제 비행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값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라는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랑 대조를 좀 해봤더니 이제 비행 계획이 이렇게 이제 미리 제출이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다른 교통 분야랑은 다르게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비행 계획을 이제 따라서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더 짧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사실 이제 한 요 정도까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이 비행 계획 정보도 통합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는 조금 더 예측 시점을 늘리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퍼포먼스 자체도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공기의 과거 궤적뿐만 아니라 이 좀 초록색으로 표현된 항공기가 우리가 예측할 항공기라고 한다면 이 항공기의 과거 궤적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변의 항공기, 서라운딩한 에어크래프트의 과거 비행 궤적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본 것처럼 이제 비행 계획도 이제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합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기적인 항공기 궤적을 예측하고 항공기 궤적 예측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예측한 항공기의 과거 비행 궤적, 주변 항공기의 과거 비행 궤적, 그리고 예측할 항공기의 비행 계획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비행 계획에 기반한 비행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이제 미래 궤적을 예측하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한된 모형은 이제 두 가지 인코더와 간단한 MRP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인코더는 첫 번째로 예측할 항공기와 주변 항공기 궤적을 이제 인코딩하는 이제 궤적 인코딩 트래젝토리 인코더가 있습니다.
트래젝토리 인코더는 다시 이제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ndependent Spatial Temporal Transformer, 그리고 Dependent Spatial Temporal Transformer, 그리고 Aircraft Transformer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모듈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비행 계획을 이제 인코딩하는 파트는 플라이 플랜 인코더입니다. 이 플라이 플랜 인코더는 이제 비행 경로를 이렇게 받았을 때 비행 경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아웃풋 이제 그 출력으로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코더에서 뱉어낸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합쳐주고 이것이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트래젝토리 인코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스페이셜 트랜스포머와 템포럴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이 스페이셜 트랜스포머와 템포럴 트랜스포머는 각각 스페이셜 트랜스포머는 일단 우리 항공기 궤적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시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같은 시점이라면 요 같은 시점에 다른 항공기 궤적 간에는 공간적인 상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하는 게 스페셜 트랜스포머고, 이제 그리고 같은 항공기의 다른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항공기의 다른 시점 간에는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 연구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스페셜 트랜스포머랑 템포럴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트랜스포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은 시점에 다른 항공기 간의 공간적인 상관성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지금 n대 항공기에 지금 이 위에 슈퍼스크립트는 몇 번째 항공기를 나타내는 건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공기, 두 번째 항공기, n번째 항공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서브스크립트는 이 1번 항공기의 시점 t, 그러니까 1부터 라지 t까지의 궤적들을 쫙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항공기가 라지 t만큼의 궤적을 가지고 있고 2번 항공기가 라지 t만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서 총 n 곱하기 t만큼의 궤적이 주어져 있겠죠. 이런 이제 궤적이 주어져 있을 때 같은 시점의 다른 항공기 간 공간적 상관성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어텐션 개수를 그,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시점 t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n만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거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시점 t의 항공기 i에 대한 항공기 j의 어텐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i의 쿼리는 고정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의 쿼리는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J만 바뀌게 되는데 이 J를 어떤 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되냐면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항공기 개수 번호만 이제 인덱스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같은 시점의 항공기 간의 상관성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령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항공기 1번 그리고 항공기 2번, 항공기 3번의 시점 3에서의 상관성,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상관성만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항공기 1번의 궤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항공기 2번의 궤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항공기 3번의 궤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궤적 해서 J번째까지 가서 T번째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빠른 거 그리고 제일 최신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늦은 시점에서 제일 최근 시점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시점 1번 에서 항공기 간의 이제 스페셜 이제 코렐레이션을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시점 1번은 고정해 놓고 항공기 번호들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세 개의 벡터들 간에만 어텐션을 계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스페셜 트랜스포머라 할 수 있습니다. 템포럴 트랜스포머는 이제 똑같은데요. 똑같은 이제 인풋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계산을 할 때 보면 이 항공기 이번엔 인덱스 n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항공기 n에 대한 항공기 n의 시점 i에 대한 시점 j의 어텐션 개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t 죄송해요. 이게 잘못됐네요. 이 t가 이제 라지 n이 아니고 이 라지 t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t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점, 그러니까 이 항공기 n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른 시점 간의 이제 상관성을 학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 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항공기 궤적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어텐션 개수를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끼리가 같은 항공기고 이제 여기 시점만 다르게 해야 되니까 항공기 번호는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시점만 다르게 가야 되니까 얘네들끼리 이제 어텐션 계산해주고 얘네들끼리 어텐션 계산해주고 얘네들끼리만 어텐션 계산해줘가지고 이제 상관성 학습하고 이제 반영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 데이터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먼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이거는 조금 더 이 인풋 데이터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보내줌으로써 좀 더 잘 표현하는 벡터 공간으로 보내주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각각 스페이셜 트랜스포머와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디펜던트 스페이셜 템포럴 레이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얘는 이제 스페이셜 이제 한 특성만 학습하고 템포럴한 학습만 한 이후에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줘가지고 각각의 벡터가 시공간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벡터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퓨즈 해줌으로써 이제 하나의 그 시공간적인 벡터를 이제 그 반영된 시공간적인 벡터를 또 레이턴트 벡터로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이런 이제 그 방식으로 구성을 한 게 이제 인디펜던트 스페이셜 템포럴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트 스페이셜 템포럴 레이어는 스페이셜 템포럴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템포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인베딩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주냐가 조금 다르게 구성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 인풋 데이터는 사실 아무런 시공간적인 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걸 거쳐서 나오게 되는 요 이제 벡터들의 인베딩들은 전부 다 이제 내 주변 항공기와 그리고 나 자신의 시간적인 특성과 주변 항공기의 공간적인 특성을 다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인베딩으로 업데이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래서 요 아웃풋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지금 인베딩들은 이제 그냥 벡터가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시공간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되게 미닝풀한 그런 이제 그,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베딩들을 이제 항공기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벡터들을 쭉 일렬로 퍼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벡터 하나는 항공기 1번에 대한 벡터가 되고 이것들을 하나로 쭉 펴주면 항공기 2번에 대한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겠죠. 그러면 이 항공기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또 학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계속 하나하나 단위로의 이제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 항공기 관점에서의 상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이제 각각 일반적인 그냥 스탠다드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상관성을 학습해주게 되고요. 요거를 제가 에어크래프트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통과해서 이제 인디펜던트 스페이셜 템포럴 레이어를 거쳐서 시공간적인 상관성 학습하고, 디펜던트 스페이셜 템포럴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공간적인 상관성을 학습한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된 이 벡터의 인베딩들을 활용해서 항공기 단위의 이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항공기 단위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트래젝토리 인코더가 최종적으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만약에 1번이라면 요 1번 항공기의 레이턴트 벡터만 뱉어내게 되면 이제 이것을 아웃풋으로 뱉어내게 되면 요 아웃풋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적인 상관성이 학습되어 있고 항공기 단위의 이제 상관성도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라이트 플랜 인코더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그 모델은 이제 주변 항공기랑 내가 예측할 항공기 그리고 비행 계획에 기반한 비행 경로 데이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구성을 했냐면 먼저 이제 이륙 공항을 찍고 그 다음에 중간에 웨이포인트들을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공항까지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 경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데이터의 이제 특성에 적합한 레이턴트 벡터를 구하는 게 결국 목표니까 이 앞에 맨 앞에다가 이제 학습 가능한 CLS 토큰을 저희가 이제 붙였고요. 이 CLS 토큰의 인베딩은 이 모든 이제 그 인풋 데이터의 지금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업데이트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면. 그래가지고 이 CLS 토큰의 인베딩을 이제 그 레이턴트 벡터로 사용해서 전체 비행 계획에 해당하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트라는 이제 그 논문에서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버트라는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지금 발표가 조금 어, 이제 이론적인 것까지 다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이제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행 경로 데이터에서 이제 CLS 토큰의 인베딩을 사용해서 전체 비행 경로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항공기의 시공간적인 상관성을 학습하고 항공기 간의 이제 상관성이 반영이 된 레이턴트 벡터를 두 개 합쳐서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이제 향후에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궤적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스터디를 진행해서 실제로 우리가 제안한 모형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그 데이터는 2019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했고 이제 과거 2분 궤적이 주어져 있을 때 10초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미래의 10분 10초 간격에 이제 궤적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 인풋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파란색이 우리가 이제 예측할 항공기 그리고 빨간색이 주변 항공기인데요. 이제 보시면 어, 이 지금 비행 경로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비행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비행 절차라든가 이런 주변 항공기에 영향을 받아서 택티컬한 레벨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보시면 결국에는 비행 경로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형은 택티컬한 레벨에서 이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찾고자 하냐면 이런 주변 항공기의 분포로부터 이런 베리에이션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롱텀 이제 텐던시가 이제 좀 그 먼 미래의 경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 계획을 기반으로 지금 어느 정도 포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리절트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총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지금 4개를 구축했고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저희가 제안된 모형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제안한 모형은 트레젝터리 인코더랑 플라이 플랜 인코더가 있는데 플라이 플랜 인코더를 제외한 모형을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플라이트 플랜 인코더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트레젝토리 인코더에서 디펜던트 스페이쇼 템포럴 트랜스포머와 이제 그 인디펜던트 스페이쇼 템포럴 트랜스포머가 있었는데 이제 그 트레젝토리 인코더를 구성할 때 플라이 플랜 인코더를 제외한 동시에 디펜던트 스페이쇼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제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디펜던트 스페이쇼 템포럴 모듈만 사용해서 트레젝토리 인코더를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얘 또한 플라이 플랜도 인코더도 제외를 해줬고 동시에 트레젝토리 인코더를 만들 때 디펜던트 스페이쇼 템포럴 모듈만 사용을 한 방식으로 구형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똑같이 플라이 플랜 인코더를 제외를 하였지만 그럼 이제 트레젝토리 인코더만 남게 되죠. 이 트레젝토리 인코더를 어떤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개 모형은 이제 그 비행 경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모형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비행 경로와 주변 항공기 데이터 둘 다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래의 연구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한된 모형이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여준 이제 모델이 성능이 좋은 모델이 이 모델인데 보시면 이 플라이 플랜 인코더를 제외한 모형 간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성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형과 이제 이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보다 저희 모델에서 보이는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키텍처를 변환해 주는 거는 사실 되게 근소한 차이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행 계획이라는 엄청 그 미닝풀한 데이터를 넣어주니까 아키텍처를 변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더라라는 것을 모든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한 것 같이 그냥 과거 비행 궤적만 사용한 종래의 연구를 이제 채택한 방식의 이제 그 모형은 성능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점별로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의 예측 성능을 보았는데요. 이제 요 빨간 색깔이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형이고 이제 어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지금 비행 플라이 플랜 인코더의 플라이 플랜 이제 그 인코더를 제외한 모형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플라이 플랜 인코더와 이제 주변 항공기 궤적 모두를 제외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모델의 목표주 중에 하나가 중장기적으로 먼 텀에 이제 궤적 예측을 잘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과거 비행 궤적만 사용할 경우에는 되게 그냥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가까운 시점에서 보면 저희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거의 성능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예측 시점이 길어질수록 드라마티컬하게 되게 이제 그 에러가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저희 모형은 계속 스무스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 에러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예측 시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아키텍처를 변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딕션 리설트를 저희가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저희가 빨간색이 저희가 제안한 모형, 그리고 이 파란색이 실제값, 그리고 지금 이게 다 플랫하니까 너무 이제 그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냥 그 대표적인 모델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이 플랜 인코드를 제외한 모형, 그리고 얘는 그냥 주변 항공기와 그 비행 계획 둘 다 넣지 않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과거 비행 궤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을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모델은 사실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완전 이제 실제 값이랑 완전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 계획이라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줌으로써 이 과거 비행 궤적 패턴에만 확인할 수 없는 이제 패턴으로만은 확인할 수 없는 미래 비행 궤적의 경향성도 잘 포착을 하여서 이렇게 잘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제 그 버티컬하게도, 그러니까 고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실제 값은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마 항로를 타서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요 항공기 정보들은 실제로 비행 경로, 그러니까 이 모델의 정보들은 비행 경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는 반면, 저희 모델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점에서 이제 멈춰서 가야겠다라는 걸 보고 이제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제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안한 모형은 이제 실제 값을 잘 예측해서 가는 걸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 모형은 이제 요 과거 비행 계정만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방향 자체가 틀리게 예측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도 같은 경우에 아까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레벨 플라이트 하는 거를 잘 맞추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개 모형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레벨 플라이트 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한 반면, 저희 모델은 계속적인 상승조차도 잘 이제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모형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트래젝토리 인코더 내에서 에어크래프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항공기의 상관성을 이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에어크래프트 트랜스포머 모듈에서 이제 어텐션 계수에 따라서 이제 밝게 표현했고, 어텐션 계수가 낮을수록 주변 항공기의 색깔을 이제 옅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이제 트래픽 플로우에 있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예측할 항공기인데 이 같은 트래픽 플로우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텐션 개수가 높다고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된 반면, 멀리 있는 항공기는 실제로 반영을 하지 않았죠. 이거를 통해서 이 모델이 실제로 이제 항공교통 상황을 좀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도 같은 플로우 안에서는 지금 우리 예측할 항공기 기준으로 같은 플로우 안에 있는 항공기들은 되게 이제 어텐션 개수를 높게 반영을 했지만, 반대로 멀리 있는 항공기들은 낮게 반영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